당청 관계가 친밀해지고 있습니다. 막혔던 당청 관계가 빠르게 복원되면서 오는 22일 고위 당정청 회의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모처럼 불어온 이 훈풍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이 가동에도 불구하고 탈당과 계파 갈등으로 계속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생활엔 정치랩의 김진욱 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6일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만남이 이루어진 후에 아주 막혀있던 당청 관계가 속속 이제 뚫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는 22일에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2개월 만에 당청 간의 소통이 이루어진 건데 그만큼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의미를 보고 계십니까? 정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권력 게임, 권력 투쟁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국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치를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사실 그 권력 게임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권력 그 게임은 일정 정도 필요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권이 정비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정비를 했으니까 일하러 가야겠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국가의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같이 발을 맞춰서 모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이제 그 전에는 서로 자기 역할들을 어느 정도의 경계인지가 불확실해가지고 서로 마찰들이 있었는데 크게 분쟁이면 분쟁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서로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고 정리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용도 새로 짜여 있고요. 그래서 경제 위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안보상의 위기 이런 부분들이 여권 그리고 국회가 발을 맞춰서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기 지도부 출범 이후에 이게 유승민 전 원내대표 시절 때보다 훨씬 당청 관계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기 지도부 새로 도입된 이후에 일시적인 평가인지 왜 이런 분위기 변화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을까요? 좀 전에 그 말씀 하나 먼저 드리고 가면 황교안 총리께서 6월 19일 날 국회에서 인준이 되신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당정청 협의회에 참여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의미를 하나 좀 부여할 수 있는 게 여당 지도부하고 청와대가 처음으로 이제 손발을 본격적으로 맞춰가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전국 국정 주도권을 쥐기 위한 그런 사전 포석 단계인데 여기에서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일단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2기 지도부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곧 새누리당의 성공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상호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 하면 지금 그 박근혜 정부가 중간을 지나서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국정 운영 동력을 얻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시점에 당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런 국정 동력 운영 그 동력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은 이제 받쳐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총선이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인데요. 그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어쨌든 대통령의 견고한 30% 이상의 지지층들을 안고 가야 하는 그런 그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이렇게 잘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체제 간의 신밀월 관계가 형성됐다. 이렇게도 지금 이제 말씀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게 본격적으로 공천 어떤 룰이 얘기가 되는 상황이 이제 곧 오게 됩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력하게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동의한다. 혹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어느 쪽으로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훈풍이 불고 있는 당청 관계 이 부분이 조금 다시 한번 소용돌이로 또 빠져들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에서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이 때문에 이제 특사 범위가 어디까지 될 것이냐 이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은 대통령의 이번 특별 사면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 출발할 때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것과 그 국민 대통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죠. 예. 경제 민주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주화를 얘기하기 전에 파이를 지키고 키워나가는 것이 사실은 더 급선무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제를 어떻게 하면은 더 살리고 활성화할 것인가, 이게 지금의 당면한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겠죠. 네. 그것과 함께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면 정책일 수 있습니다. 예.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지금 금융 정책이나 재정 정책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 있어서의 오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은 그 경제 현실에서. 그래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경제적인 무슨 시도를 하거나 오너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지금 많은 그 대기업들의 오너들이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그런 측면에서 일정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한 그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시도를 할 때 예전부터 사면이나 아니면 감형이나 여러 가지 해서 국민 통합의 그 툴로 삼았다는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광복절 특사에서 그 경제인 사면도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 때문에 정치인 사면은 어렵지 않겠냐, 국민적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예상이 나왔는데요. 정치인 사면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대통령께서 사면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입니다. 예. 그래서 그 권한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필요성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거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느냐, 이런 네. 부분이 있는 예. 거잖아요. 그동안 대통령께서는 공약을 발표하실 때도 사면권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하겠다, 이런 걸 한번 내세운 적이 있으시고요. 지난번 성완종 의원의 특사 로비 의혹 관련해 가지고는 사면이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처럼 비춰져서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정치 불신이 야기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놓으신 게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번 사면이 과연 그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이 지금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일단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메르스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지금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북돋아줄 필요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네. 경제인들도 그분들이 사면된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를 촉진하고 그다음에 그 고용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느냐, 그런 걸 기대하고 경제인들을 사면했지만 그동안 그런 결과가 좀 미흡했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시각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까지 얘기하기엔 조금 좀 부담감이 대통령이 또 가지고 있는 부담이 높으실 거고요. 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인까지는 하게 되더라도 정치인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지율 이야기를 말씀해 주셔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 지지율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4주 연속 30%대 초반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지금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변화도 있었고 했는데도 지지율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그 정책을 펴시더라도 견고하게 받쳐주는 30%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지금 메르스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이러면서 그 견고했던 지지율 30%가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20%로 떨어진 적이 있었죠. 29%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다시 소폭 이제 올라서 다시 30%를 회복했는데, 사실 국정을 운영하기에 30%는 그다지 높은 지지율은 아닙니다. 조금 더 필요한데 그 더 필요한 지지율을 그동안 세대별로 보면 50, 60 세대들이 많이 받쳐줬거든요. 근데 지금 50대에서 그 지지를 일부 철회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경제 상태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난관들이 봉착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 국정 운영이 다소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5060 세대 그 50대 세대들이 이것이 한 번에 해결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많이 사라진 거거든요. 예. 그리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의 갈등 속에서 그 합리적 중도적 보수층들이 조금 일부 이탈한 그런 경우들이 같이 지금 복합되어 있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당분간은 좀 크게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 김 소장님께서 30% 지지율 정도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탄탄한 지지율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유승민 사퇴 이후에 좀 이제 박 대통령에게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게 그닥 큰 효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지금 급격하게 무슨 그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을 하면서 점수를 따는 거거든요. 잘 국정 운영을 하면서. 그런데 그 전에 그 여당 내부나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와왔기 때문에 국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여론 지지도가 떨어졌던 거죠.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은 이 상황을 놔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좀 강수를 둔 겁니다. 그 여당의 원내대표와의 그 정리 부분 아니면 청와대 당정청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후반기에는 정말 성과를 내는 국정을 하겠다라는 뜻에서 내부 정비를 했고 그것이 국민들의 보기에는 권력 투쟁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정 정도 의미가 있는 얘기고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내부 정지 작업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부 정지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지지율이 확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내부의 그 효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국정에 있어서 일정 정도 성과를 내므로써 지지도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힘을 얻게 되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지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뭐 예를 들자면 아베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욕을 먹지만 경제가 좋으니까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뭐 여권과의 관계, 국회의 관계 일정 정도 일단락 내고 이제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을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도 나왔는데 재밌는 것이 이제 유승민 의원이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하면서 그 이후로 야권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뭐 어느 조사에서는 1위까지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과연 한시적으로 어떤 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효과인 건지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해석이 분분해지거든요. 네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유승민 전 대표는 일단은 무대 위에 올라간 거죠. 정말 정치 그냥 원어브된 국회의원이 아니라 한 명 그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무대에 간 겁니다. 그런데 자력으로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현직 대통령께서 그 상대로 파트너로 이렇게 어찌됐든 하면서 주가가 확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대권 주자의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본인의 능력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사실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개인기는 굉장히 뛰어났는데 이렇게 그 팀워크를 해가지고 뭐 일종의 새싸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 협업을 하는데 좀 그런 게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지도의 등락을 보면서 일정 정도 사람들도 주변에 포진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지 지금 쉽게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을 좀 봤더니 1위가 박원순 시장이었고 그리고 2위가 김무성 대표, 3위는 문재인 대표 순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점 같은 게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유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율을 포함시켜도 1위인 박원순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점이었거든요. 이 점 저희가 어떻게 좀 저희가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대선이 앞으로 한 2년 넘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어떤 대선 후보군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지지율이 하루아침에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은 별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께서 1위가 된 것은 아마 이번 메르스 사태에 어떻게 임했느냐 하는 부분이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이제 지금 정부가 메르스 사태의 공식적인 종식을 곧 선언하겠습니다만 이번 박원순 시장이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모습은 서울시 대책본부장을 자임하고 나서서 긍정적으로 이 모습 풀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일단 높게 평가를 일단 이번엔 받은 것인데 예.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것이냐,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또 측면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그리고 또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하고의 이 차이도 사실 뭐 1, 2%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아주 예.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조금씩 변화가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좀 화제를 바꿔서 이제 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당 혁신위원회에서 이제 4차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알맹이가 빠졌다, 뭐 이런 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의 정체성 확립 방안이 빠졌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것이 개파별의 입장차가 크다 보니까 논란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좀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체성에 대한 어떤 개파 간의 입장차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는 사실은 당내에 있어서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뭐 흑묘백묘론도 있듯이 뭐 검은 고양이 됐든 하얀 고양이 됐든 쥐를 잡아오는 게 국민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중요하지 내부 노선 투쟁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도 정체성 부분들에 대해서 건드리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선은 원심력이 굉장히 강한 지금 그 야당 내부의 구조에 있어서 정체성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는 선명성 정당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통합정당이 국민들에게 그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통합정당보다는 선명성 야당으로 가면서 예. 더 많은 표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정체성 부분들은 뜨거운 감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감히 조언을 해드리자면 정체성 문제 이런 것들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을 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사실 내년 총선도 있고 그다음에 대선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공감을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 그 국민적인 여론을 업어서 내부에서도 일정 정도 정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예. 이게 혁신위에서 이런저런 지금 4차 혁신안까지 나왔는데도 지금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단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일부 의원은 탈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박준영 전 전남지사 탈당을 했는데 이 탈당과 함께 자연스럽게 호남 신당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호남 신당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아직도 밥이 되려면 뜸이 들어야 기본적으로 뜸이 들어야 되는데요. 그 뜸이 들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네.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요. 당의 정체성 부분을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그건 뭐 지금 혁신위가 순서적으로 지금 당의 혁신 방안들을 발표하고 있다. 또 저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체성이 당의 분열을 촉발시키는 그런 그 논쟁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당 내에서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과거 열린우리당 때 난닝구와 백바지 논쟁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예, 예. 그 논쟁 자체가 집토끼 우선이냐 산토끼 우선이냐라는 그런 논쟁으로 갔다가 결과적으로는 양측이 분열되는 그런 상황을 마저 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혁신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혁신안들이 사실 당의 그 역할을 당을 문제를 극복시키는데 통합시키는데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분열로 가는데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도 놓고 혁신위가 굉장히 살얼음 판을 걷고 있다 저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신당론 혹은 분당론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여줬던 그 모습들에 대한 실망감들이 일반 국민들 민심, 특히 호남 지역에서 표출이 되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신당론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당 내에서 혁신이 제대로 안 된다면 혁신 왜 하느냐, 이기기 위해서 하는데 이 혁신이 이기기 위한 혁신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한 혁신이라면 그런 혁신 가지고 내년 총선 어떻게 치르냐 이런 위기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다른 분당론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그러려면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 명분이 많이 축적돼야 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그리고 생활앤정치랩 김진욱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